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 시간에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들을 검토를 했고, 이 시간에 이제 유치권이 일단 성립이 됐다. 법이 요구한 요건을 다 갖췄다. 그랬을 때 이제 유치권은 어떠한 효력을 발생을 하고,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가. 그래서 이 권리 의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단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유치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없이, 부동산 같은 경우, 등기 없이, 그리고 동산 같은 경우 점유만 하게 되면 이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야. 누가 오더라도. 이건 물권이기 때문에 대세권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할 권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등기 없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변제할 때까지 내가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이건 항구적 항변권이 아니고 연기적 일시적 항변권이에요. 일시적 항변권이란 뭐예요? 상대방이 변제를 해버리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연기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치권은 요건만 갖추면 바로 인정이 되는데 소송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송. 내가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내가 수리공이에요. 자동차 소유자가 돌려도 한단 말이지. 이럴 때는 나는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뭐 그냥 항변을 안 하고 놔둬버려서 패소합니다. 돌려줘라 이런 판결이 나버려. 그러니까 성립은 그냥 성립이 되지만, 요건 같은 건 성립이 되지만 소송에서는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안 돌려준 이유는 내가 수리를 해줬는데 돈을 안 줘, 돈을 못 벌어서 가지고 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원고,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자를 승소 판결을 해주는 게 아니야.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 서로 상환으로 돌려줘라. 돈을 주고 가져가라. 돈 받으면 돌려줘라. 이런 판결을 내린. 왜냐하면 패소 판결하고 또 소송을 제기할 무익한 소송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급부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유치권 항변하면 반드시 항변해야 돼요. 그리고 법원이 유치권이 인내하고 직권으로 고려 안 씁니다. 이게 변론주의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유치권은 사용권.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유치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보존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 목적물을 가만 놔두면 이게 후패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적절한 상태로 사용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보존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양도할 수 있냐? 양도 물건이니까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만 넘겨주면 안 됩니다. 뭐까지 같이 넘겨줘야 된다? 피담보 채권과 같이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수리비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준다. 그때 목적물까지 점유까지 이전해준다. 물론 이때는 이제 채권 양도 방식을 택해야죠. 그래서 양도인이, 그러니까 수리공이 원래 그 자동차 소유주에게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누구에게 넘겨놓으라. 그러니까 누가 오면 너 돈 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 대항 요건이 갖추고 있는 거죠.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지금 자기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물건처럼 관리해버리면 안 돼. 내 자동차라면 그냥 야외에 그냥 주차해 놓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건을 점유하는 그런 상태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령 주차장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해버립니다. 상대방은 채무자인 물건의 소유자라든가 이런 자들은. 그리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 안 됩니다. 이건 담보물건, 용익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승낙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고, 여기에 위반하면 소멸 청구를 해버릴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하면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담보 채권이 돼버리죠. 피담보 채권에서. 유치권 소멸 사유, 물건의 공통된 목적물이 멸실됐다, 유치권 소멸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 시효가 완성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목적물은 유치권은 소멸하겠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1번에 되어 있죠. 유치권 자체는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목적물로 점유하면 되니까. 그런데 유치권의 주인인 피담보 채권, 그게 이제 피담보 채권이 여전히 소멸 시효에 걸린다. 이랬을 때 이 피담보 채권은 말이야, 일반 채권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효로 소멸해요. 그런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피담보 채권의 시효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아니야.
그대로 진행을 해. 그러니까 별도로 돈 갚아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잡고 있는데 뭐 이런다고 해서 피도 안 붙이고 시효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이 돼서 10년 되면 소멸돼 버려. 그러면 돌려도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별표에 넣으시고 잘 보세요. 그 세 번째 돼 있죠. 유치권과 피담보채권 별개의 권리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과실수취권. 여기는 이제 용익물권자의 과실수취권이 아니에요. 유치권자는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니까 가령 수의사가 젖소를 치료를 해줬다. 그런데 치료비 안 준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료비 계속해서 목적물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젖을 짤 수가 있죠. 우유가 나온단 말이죠. 이럴 때 우유를 자기가 갖는 게 아니야. 우유로 가지고 이게 금전이라면 이거 바로 충당을 하겠지만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돈으로 바꿔서 이자에 먼저 충당을 하고 남으면서 원본을 이렇게 변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과실수취권은 일반적인 영유권자가 가진 과실수취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변제 충당하는 거예요, 변제.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비라든가 유익비, 통상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사료비 내놔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에 거기서 점유권에서 봤듯이 손의 점유자가 과실수취였다면 통상의 필요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과실을 그냥 수취하는 게 아니고 변제에 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에 먼저 다음에 원본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상필요비, 유익비 청구 다 인정이 되고 점유상기라면 유치권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소멸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의무 위반인 경우 여기까지 해서 유치권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꽃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특수저당, 공동저당과 근저당 이게 이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데 이 부분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특수저당 가기 전에 저당권에 이제 일반에 보면 저당권이 성립되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성립 부분 이렇게 보고 일단 저당권이 성립됐다. 설정합의 등기죠. 저당권이 성립됐다. 이랬을 때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 목적물의 범위. 그러면 자 부동산의 본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횟집 본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이럴 때 수족관에도 미치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수족관에도 미치느냐, 종물에도 미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객지 미치는 범위 그리고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어느 채권까지 담보를 하느냐, 원본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1년분 이런 것들.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들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저당권 성립 합의 등기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자임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제 제3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양도를 해버린 경우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도 저당권자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피담보 채권,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이 뭐냐? 금전채권에 한하느냐? 금전채권이 일반인데 물건 인도 채권인 경우,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내가 꼭 갖고 싶어. 그래서 너 그 물건 줄래?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담보하냐? 채권인데? 뭘로 담보할래? 신용으로?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나에게 저당권 설정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비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채권 가격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물건 인도 채권도.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토지, 건물, 그리고 이제 지상권,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 물론 공장재단 저당이라든가 광업재단 저당도 있습니다. 설정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당권 효력 부분 봅니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게 이제 360조입니다. 원본, 이자,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량에 의한
손해배상. 이게 이제 지연이자라고도 하고, 지연배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원본이자 위약금, 이건 등기가 되네. 등기. 원본 등기하죠? 이자 등기하죠? 위약금도 등기 안 하면 이거 피담보 채권 안 됩니다. 우선 변제 못 받아요. 물론 이제 일반 채권으로 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당해 물건으로부터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이게 등기래요. 등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이제 채무불이행, 그동안에 어떤 거기에 손해배상이 발생하겠죠.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도 하고,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이자하고는 달라요. 이 이자는 그 기간, 그 피담보 채권 기간에 내에 있는 이자예요, 이자. 이율 얼마로 얼마자, 뭐 하는 거. 이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담보예요. 무제한. 왜냐하면 등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이든 100년이든 다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자가 언제 채무불이행을 몇 년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곧장 갚을지, 한 달 후에 갚을지, 2년 후에 갚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저당권이 이게 만약 한정이 안 되면 그 후순위 저당권자는 엄청나게 지위가 불안정해요. 자기는 한 푼도 못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행기 도래한 때부터 1년분만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당해 부동산부터 우선 변제. 나머지 이제 1년분 넘는 부분은 일반 채권을 받을 수 있죠. 이제 우선 변제 받는 부분이에요. 원본이자 예권 채무불이행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 뭐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경매비용은 아니에요. 경매비용은 제일 먼저까지 갚아버려요.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비용하고 경매비용은 다르다. 저당물 보존비용이라든가 이건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 물건에 하자라는 손해배상 조건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뭐 등록세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평가 비용, 이게 저당권 실행비용이고, 지연배상 좀 주의해서 보시고,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 범위. 자, 시골집에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은 번지 내에 여기가 본체가 있고, 여기가 아래 광이 있더라.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다음에 안 갚을 때 이게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기만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다 되느냐? 종물이라든가 부합물 배웠죠? 부합물, 부속시키는 건 물건. 거기에도 미치느냐? 미친다라는 게. 미친다. 여기에 대해서도 미친다. 원물에는 당연히 미치고 부동산이니까 부합물 종물에도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있던 부합물 종물이든지 저당권 설정 후에 여전히 그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목적물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해서 또 종물을 광을 별도로 또 여기다 또 이렇게 만들었다든가 다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수족관 아니면 뭐 횟집을 경영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런데 돈을 빌려가지고 확 투자를 하기 장사가 잘 됐어. 기존의 수족관 가지고 부족해. 조금 떨어져, 한 블록 떨어져 있는데 수족관을 크게 지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 종물입니다. 여기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손으로 벌면 나오고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실에는 미치느냐?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저당권은 용익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피담보 이제 과실에는 미치고 과실에는 법정 과실이 천연 과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할 때는 목적물을 압류를 합니다. 압류 후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 후에는 그 후에 어떤 이 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미칩니다. 그 전에는 안 미쳐요. 여전히 교환 가치만 파악하지 사용 가치는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압류 후에는 미친다. 일괄경매 청구권, 이게 이제, 일괄경매 청구권은 법정 지상권과 관련해서 토지 위에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저당권을 설정했어, 첫 번째. 그러면 원래 이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이게 충분히 내 채권을 담보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이 신축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저당권 효력이 미치면 다음에 이걸 경매를 하려면 이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건 철거가 되겠지만 법은 가깝고 이게 주목은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까워요. 이게 뭐 농성을 한다든가 철거 못 하겠다. 뭐 알아서 해라. 배째라 이래 버리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또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할 때까지 이런 경우에는 이 저당권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토지만 경매하든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를 하든지 둘 선택을 해요. 토지만 경매한다든가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를 하게 만든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할 수 있는데 건물만 별도로 안 돼요. 토지만 할 수 있고 토지와 건물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법원은 1인에게 경락을 시켜줘야 돼. 한 사람에게. 네? 어차피 이게 따로따로 되면 철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괄해서 이렇게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런데 또 문제가 네 번째. 저당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토지 부분에 경락되기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선 변제, 일반 채권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거 잘 구별하시고. 저당권이 침해됐다 이런 거는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돼요. 왜? 목적물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교환 가치만 파악하고 있어요.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게 이제 지역권하고 같고, 침해자가 고의과실로 피담보 채권에 감소를 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물을 일부를 감소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든지 손해배상 담보를 제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현저히 감소시킬 때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입니다. 채무자가 이제 감소, 멸실, 훼손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경매 청구해 버릴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합니다. 경매 즉시 변제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의 실행은 잠시 보시고, 제3취득자의 변제,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이자입니다. 자, 저당권 이렇게 갑이 우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갑은 여전히 처분권은 있죠. 그래서 병에게 이렇게 해놨어. 저당권 설정 후에 취득한 자죠. 이럴 때 다음에 물론 이제 병이 일반적으로 이 채무를 인수하겠지만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변제기 때 변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는 당연히 목적물 경매를 하겠죠. 병으로서는 내 물건 날아가네, 내 소유권 날아가네 하니까 병으로서는 이제 대신 갚아버린다든가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경락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자의 제3취득자입니다. 이자 이런 자들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자가 지금 변제를 하려고 할 때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1년분 이것만 변제하면 이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근데 만약 채무자가 변제라고 한다. 이거에 제한되지 않아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속 다 변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당권 설정자 이해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의 저당권 소멸은 일반적 소멸 원인은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그러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경매가 됐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고 이제 낙찰받아서 우선 변제 받는 그걸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과 이 용익권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전세권, 저당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이 물건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려 5천만 원 전세권 설정해주고 은행에서 1번 저당권 5천만 원 빌리면서
중앙은행에서 3천만 원 빌리면서 2번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영익적인 권리와 저당권의 우선순위가 등기 선행해야죠. 이럴 때 만약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 그러면 이 저당권 변경은 소멸하죠. 그런데 이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경락에는. 그리고 이자가 만약 경매를 신청했다. 마찬가지요. 이것 소멸하고 이제 이 전세권이 있는 저당권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금이 만약 뭐 1억 나왔다 그러면 먼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없고 이 사이에 을이 전세권 먼저 돈을 빌리고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해준 경우가 있어요. 이 샌드위치가 된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행이 되면 전부 소멸돼요. 그리고 순서대로 우선변제 여기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더라. 그랬을 때 이게 소멸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럴 때는 영익적인 권리와 이 담보권은 최선순위의 담보권하고 우선순위 정합니다. 이게 밀리면 이게 실행이 되더라도 이게 없어지니까 전부 없어져요. 그래서 샌드위치 된 경우는 주의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드디어 이제 특수저당권으로 갑니다. 특수저당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특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다. 자,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갑과 을 간에 자, 이게 이제 갑이 공장을 경영하고 있고 여기 상입니다. 물건을 계속 공급해요. 상에는 이제 뭐 물건을 공장에서 계속 가져와서 판매를 해서 뭐 이렇게 갚고 외상 이제 계속적인 거래를 하다 보면 또 외상 거래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갚고 소멸되고. 그러면 그 피담보증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야? 갑이 가지고 있는 이 X 부동산 10억짜리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피담보채권은 이 저당권의 피담보증이 그게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을 소멸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계속적인 거래 관계라면 저당권 말소하고 또 등기하고 말소하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귀찮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근저당권이야. 뿌리가 존재한다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저당권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다음에 결산기 때 보자. 그때. 그리고 이제 이 피담보채권의 저당권의 근저당의 최고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게 10억짜리다. 야, 그러면 5억. 그러니까 다음에 결산기 때 5억보다 적으면 5억까지 우선 변제권을 주겠다. 만약 5억을 넘어버린 부분은 우선 변제권을 일반 채권, 5억까지 우선 변제, 5 넘어 일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근저당권이야.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거야. 피담보채권이 결산기 이전에 확정되기 이전에 제로가 된다로 소멸하지. 일반 채권, 저당권은 제로가 되면 소멸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종은 따라 죽게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주인이 일시적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기본적 거래관계가 있다면.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여기는 등기할 때 반드시 근저당이라는 뜻을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부종성이 없는 저당권이다. 일시적으로 제로가 되는 소멸하지 않는, 그래서 근저당 이렇게 이름을 등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다음에 결산기 때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겠느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돼. 이게 없으면 근저당 아니에요. 얼마까지. 왜 그러냐면 이게 등기해 놓고 갑으로서는 이 10억짜리니까 계속 이제 뭐 또 은행에서 또 신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만약 없으면 와, 이게 10억이 될지 20억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의 후수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0억까지만 을이 우선 변제 받는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10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게 그러니까 5억까지만 을이, 나머지 5억은 이제 그것 가지고 갑이 병정목 이래서 신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당좌대출 계약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보통 저당권을 설정하지만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저당 뜻, 의, 성질, 계속적 거래한 게 불특정 채무입니다. 그래야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피담보채권 불특정. 이게 특징입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뭘 등기해야 된다? 근저당이라는 뜻, 최고액, 이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결산기라든가 존속기간이 있으면 등기하다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당사자들이 합의로 그냥 땡 이때로 하자. 그러면 다음에 등기해 놨다 하더라도 이건 막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필요적 등기사항은 이거.
채무자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이건 필수적 등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최고액의 원본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이건 보통 저당권에는 1년분만 우선. 근데 여기는 굳이 그럴 것까지 없어. 1년분 아니라 5년분이라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나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서 후순위자들 전혀 어떤 손해를 입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연배상 1년분 제한받지 않습니다. 위약금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최고액만 등기하면 돼. 이자 등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자도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근저당하고 보통저당하고 비교해서 잘 보시고, 근저당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C번 별표에 넣어주고 잘 보세요. 보통에서 저당권 실행 비용은 피담보 채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만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실행 비용은 여기서 발생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은 자기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까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넘는 부분은 그럼 못 받느냐?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일반 채권으로 받아요. 일반 채권. 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 그 말이지 아예 꽝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결산기가 도래했다든가,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든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땡 두 번째 경매 신청으로 확정된 경우가 있더라. 자,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있어. 의리. 그러면 의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 경매 신청시입니다. 뭐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니까 그때 시점에 피담보 채권이 얼마나, 뭐 5억 이하라면 거기까지 5억이 넘는 5억까지 우선 면제 받고 나머지 일반 채권. 그리고 또 하나 이 경매가 된 경우에는 이 근저당권자가 아닌 이자 외의자가 경매 신청을 해요. 일반 채권자가 했다든가 강제 경매에 했다든가 뭐 후순위 권리자가 뭐 경매 신청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후순위 경매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자 근저당권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게 종료돼 버려요. 왜? 우선 면제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종료를 시켜야 돼. 이럴 때는 그 시기를 늦춰줍니다. 늦춰줘. 매각대금 완납시.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늦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가 달라요.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어느 특정 시점에, 이게 불특정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그 금액을 변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당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는 만약 매각대금 완납시 이러면 틀려요. 신청시. 그게 땡 하나 둘 나와 있는 내용이고, 확정의 효과 일반 채권하고 똑같이 돼요. 확정돼 버리면. 근저당권자의 변경, 뭐 최고액, 중액, 뭐 존속기간 연장,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에 의해서 기본계약 변경 추가나 채무자의 변경은 가능하다. 뭐냐면 이게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최고예요. 이걸 증여하고 싶다. 다음에 이제 병이 후순위로 들어와 있어. 이걸 증여하고 싶다. 병 동의 없이 증여시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자는 5억까지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내가 우선이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오니까 지들이 또 이걸 고쳐가고 6억, 7억, 10억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나머지 뭐 존속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뭐 동의 얻을 필요도 없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후순위 동자의 뭐 최고액 증액이라든가 존속기간 연장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랬고, 채무자 뭐 채무 범위나 뭐 채무자 변경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뭐 최고액만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근저당권의 양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다음에 일반 채권처럼 양도하면 되겠죠. 목적물에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을 같이 남기면 되겠죠. 그런데 근저당권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근저당권을 넘길 수 있겠느냐?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본적 거래까지 같이 넘겨야 돼. 기본적 거래까지 같이 넘겨야지. 뭐 제3자의 뭐 계약 이행 인수라든가 등등 뭐 이런 형태로 넘겨야 된다.
근저당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 담보할 채권이 전혀 없더라. 제로더라. 이때 딱 보니까 없어. 그러면 바로 소멸하는 거겠고, 변제로 소멸할 때 또는 실행이 종료하면 근저당권 소멸한다. 또 근저당의 존속기간이 정하고 있지 않을 때, 존속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 채무자, 이것은 필수적 등기사항이야. 존속기간이라든가, 뭐, 결산기 뭐 이런 것들은 임의적 등기사항이야. 등기하면 뭐 대항력을 갖고 등기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자가 이 물건이 형편없어서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팔려.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허당이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종료시켜버린다. 그럼 그때 확정이 되겠죠. 이렇게 합의로 해서 확정을, 결산기가 살짝 있다 하더라도 합의로 종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결산기에 딱 보니까 최고액은 5억으로 돼 있어. 그런데 결산기에 보니까 6억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그러면 을은, 원래 최고액은 5억 등기했으니까 내 5억만 갖고 말소 등기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지가 지는 건 6억이니까 전액을 변제를 해야 돼. 그런데 제3취득자,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병.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런 목적물을 양도받아. 소유권을 팔아넘길 수 있으니까, 갑으로부터, 이래 팔아넘길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갑으로부터 이렇게 샀더라.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니까, 을의 부동산을 이렇게 담보로 해야 되겠죠. 이게 채권자니까. 여기가 채무자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이게 이 부동산이 양도가 됐더라, 이렇게. 이럴 때는, 이자가 이 저당 확정됐을 때 이걸 소멸시키고 싶다. 이럴 때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후순위 어떤 용익적인 권리, 전세권이라든가 뭐 이런 자들은 여기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전액 변제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채무자 겸 설정자는 전액 변제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은 3천만 원의 갑이 을에게 3천만 원을 빌리는데 은행으로부터 갑이 채무자죠. 그런데 갑의 물건이 부동산이 X 부동산이 있고 Y 부동산이 있고 Z 부동산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3천만 원짜리고 이건 1,500짜리고 이건 1,000만 원짜리더라. 뭐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걸 500 이걸 1,000만 원으로 하고 이걸 500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건 1,500으로 하고 계산하기 좋게 실제로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1,500 이건 1,000만 원 이건 500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은행에서 이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1,500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러. 뭐 이거 2배 정도는 돼야 뭐 이제 뭐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이게 피담보 채권은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담보 제공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3천만 원이 아니라 더 줄여서 1,500으로. 은행이 미치지 않고서야 1,500 빌려주면서 3,000 빌려주면서 3,000 담보 잡을 리는 없죠. 그래서 대충 2배 이상이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돼 있다. 피담보 채권은 1,500.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다른 담보 제공하라. 이랬을 때 갑으로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담보로.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그래서 부동산 숫자만큼 저당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무효가 됐다면 나머지는 유효고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일괄 경매를 했다.
일괄경매. 일괄경매를 했을 때는 1500 플러스 3000분의 1500 곱하기 피담보채권. 이게 얼마야? 3000분의 1500 2분의 1. 2분의 1 750입니까? 이 부동산을 750만 가져가야 돼. 더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X 부동산. Y 부동산은 2분의 1 곱하기 1000, 이게 아니죠. 3분의 1. 왜냐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1500. 얼마예요? 55. 500만 원만 여기서 가져가야 돼. 더 가져가면 안 돼. Z 부동산으로부터는 뭐야? 3000분의 6분의 1이죠? 1500. 500. 6분의 1, 그래서 500. 3000분의 그러면 이게 2500입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1500이 되는 겁니다, 1500. 그래서, 이게 일괄경매가 됐을 때는 반드시 안분배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 이게 물상보증인 거다, 병 거다, 그러면 이것만 먼저 경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 판례가. 이건 같이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일괄경매할 때는 순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물상보증인권 별도로 떼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고 없으면 이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채무자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괄경매가 할 때는 그렇고 이제 20회 당할 때 그냥 처음에 이것만 해도 할 때가 되면 이것만 그냥 경매에서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이것만 해서 경매 가져가 이건 경매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우선 변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수이자가 있더라. 병정무 이렇게 돼 있더라. 뭐 여기에 750 병에게 여기에 500 병에게 여기에 Z에게 25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일괄경매였더라면 병은 받을 수 있겠죠. 750 가져가니까 750 받아주세요. 그런데 한꺼번에 하나도 못 가. 이랬을 때 이제 이자가 우선 일괄경매를 했더라면 받았을 그 부분, 이 부분에 여기에서 500, 여기에 대해서 250 이렇게 해서 저당권자를 이렇게 대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순위 권리자들은. 그리고 이제 후순위 권리자하고 이게 만약 물상 보증이다. 그럼 여기도 이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누구를 보호하냐면 물상 보증인을 우선합니다. 우선해야.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기술되어 있어요. 공정저당. 저당권 숫자만큼 저당권이 부동산 숫자만큼 저당권이 존재한다라는 것. 저당권 종류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고, 동시에 해도 되고, 나중에 뭐 담보를 추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5개 이상이다 그러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동시배당할 때, 일괄경매할 때, 20배당할 때, 20배당할 때는 전부 가져가고 후수이자는 일괄경매를 했다면, 동시배당했더라면 받았을 그 우선 변제받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자를 대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번 저당, 1번 순위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고, 20배당인 경우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물상보증인과 마지막 채무자 소유 부동산 후순위 권리자의 관계. 이 후순위 권리자하고 물상보증이 충돌할 때 누구가 우선시키느냐. 누구를 우선시키냐면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킵니다.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키는 게 우리 판례다.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